전국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0차 화상대화 국민권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 국민권리대회입니다. 문재인 반역 정권의 코로나 독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작된 화상대화 국민권리대회가 지난 30주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애국 동포 여러분의 격려와 참여 덕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국 자유우파 구국 열사님들의 긴급 자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현대사 왜곡, 천인 공로할 죄를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과 민주당 좌익폭주 좌파 정권의 범죄를 규탄하는 의미로 제주 4.3 사건 진상에 관한 역사적 진실 이야기를 먼저 듣고 긴급 전국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도민위원회 사무총장 이승학 총장님의 말씀부터 오늘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 지금부터 73년 전 1948년 제주도에서 북한 김일성 공산 집단과 연결된 남로당의 제주도 지하 선거에 관한 그런 기상천외의 이런 반역 행위에 대해서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로당 공산 빨치산들은 당시 제주도에서 지하 선거를 실시하면서 숨어서 북한 김일성이가 진행하는 선거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공산 집단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세력이 바로 이러한 성격의 지하 집단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오늘날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학 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뒤에 보이는 흑백 사진은 1948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김달삼을 남로당 위원장 허헌이 악수로 맡고 있습니다. 가운데 안경을 쓰고 빼빼한 몸매의 남자가 김달삼입니다. 본명은 이승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지하선거와 해주대회입니다. 1948년 7월 중순경부터 남한 전역에서 남로당이 주도한 지하선거가 있었는데 이는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1948년 4월 19일 제1차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통일된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하여 조선헌법을 제정하고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48년 6월 29일부터 제2차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하고 앞으로 세워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통일정부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거도 남북한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로당이 남한에서 공개적인 선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써 이중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5, 7명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8월 20일부터 황해도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선거란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 회의에 참가할 남측 대표자 1080명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지하선거는 좌익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반공개적으로 선거를 했는데 밤에 주민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전권위원이 선거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인민대표를 소개하면 좌익계 인사가 지지 발언을 하고 즉석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반공개 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정권위원들이 밤에 해당 지역 후보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힌 연판장을 들고 집을 개별 방문하여 도장을 받았으며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남로당 측은 지하선거에 협조하면 보호해주거나 협조를 거절하면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지하선거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이를 강행하려는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충돌하여 양측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런 투표의 의미를 몰랐는데 후일 연판장이 경찰에 압수됨으로써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이 지하선거에서 뽑힌 남로당 제주도 대의원이 해주에 모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격인 뽑았으며 이들이 북한 건국이 기초가 될 북한이 헌법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남로당원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제헌위원을 선출하는 50총선거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 건국이 기초가 되는 북한 헌법을 제정 통과시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이 지지자들이었고 지하투표에 가담한 제주 주민들은 경찰에게는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 8월 21일 북한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남한에서 지하선거로 뽑힌 1080명 중 1002명이 참석했습니다. 78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참했으며 이 대회에 앞서 50총선거에 반대 거부 투쟁을 벌였던 김달삼 일행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아가며 가는 곳마다 제주도의 빨치산 활동이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안세훈, 김달삼 등이 8월 2일 선편으로 제주도를 출발해 해주대회에 참석했고 제주도 대표 중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문동용 등 6명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남한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것에 뽑혔습니다. 50총선거 당시 제주의 유권자는 85,500명 선이었습니다. 남로당 지역선거에는 52,350명이나 참여하였습니다. 김달사는 투표에 앞서 4.3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 탄압과 단독선거에 대한 분노가 폭발난 골기라고 주장하면서 통일정부를 거듭한 후 민주조선 완전 독립만세, 우리 조국이 해방군인 위대한 수령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회를 마친 제주도 대표 안세훈, 강주찬, 김달삼 등은 제주도로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김달삼은 1949년 1월 8일에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남로당 반란군을 지휘하고 있는 이덕군은 국기훈장 3급을 받았습니다. 국기훈장 1급은 내무상과 민족보위상 등 장관급 2명에만 주었으므로 김달삼이 국기훈장 2급은 사실상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이때 여수 순천 반란군 지도자 김지혜는 국기훈장 3급을 받았으므로 북한 당국은 제주 4.3 사건을
여수 순천 반란보다 더 높게 평가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김달삼은 구 대담부장 간첩 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을 수리하고 인민유역대원 300명을 이끌고 1949년 8월 4일에 38선을 넘어 태백산맥으로 침투했으며 경북 일대에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했고 국군과 수차례나 교전을 하였으며 유격군 제3병단 사령관까지 되었는데 평양 군교의 애국열사능 비문에는 전쟁 중인 1950년 9월 30일 전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주에서 사삼폭동과 무장공격을 주도했던 김달삼이 월북하여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대의원은 물록 주석단 일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게릴라 부대를 인솔하여 남한 지역에서 한국 정부군과 맞선 것은 체제 전복을 꾀한 안정부 행위일 뿐 아니라 반란 행위였습니다. 이는 제주 4.3 사건에서 정부가 강경 진압을 채택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김달삼이 해주대에 참석자 월북하고 복귀하지 않으므로 김대진이 남로당 인민유격대 사령관을 맡았는데 관음사 전투에서 작전에 실패하자 이덕구가 제3대 사령관직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학 총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무려 73년 전에 이러한 그 남로당에 정말 대한민국의 정부를 부정하는 그러한 남한에서의 그러한 반란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이러한 반란 실태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날 이 문재인과 민주당 이 반역 세력에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 김정은 집단을 찬양하고 있는 이러한 그 작태는 그런 그 지금부터 73년 전에 제주도 남로당에 그런 그 반란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되는 중대한 그런 현대사의 장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6개월이 걸렸다 제3탄 오늘 그 애국 열사님들의 대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우리 애국 뮤즈 김영선 가수님의 문재인 집단 문재인 정권 이 반역 정권을 풍자하는 애국 열사님의 개사 가곡 곡을 먼저 듣고 잠시 마음을 돌린 다음에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지요. 진실과 정의는 어디에 태극기 들고서 뜨거웠던 지난날 목소리 높여 자유 6년 세월이 지나가 피가 흘러도 외치리라 거짓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대하늘 정의 위해 힘겨웠었던 그날들
진실 부르짖는 동지의 함성 끝까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자유혁명 함께 가쳐 다시 서는 대판의 정리여 춘실장을 그대는 태극혁명 자유혁명 영원한 전사부 그대 하느님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애국 뮤즈 우리 김영선 가수님의 피를 토하는 이 자유의 외침 노래로 우리가 외침을 듣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 코로나가 만연됐다고 하면서도 이 서울 종로 을지로 그 일대에서 민노총 이 좌익 그 세력이 무려 8,000여 명이나 모여서 그야말로 이 전 국민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그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이 좌파 민노총 세력과 야합한 그런 그 국민에 대한 반역의 실상을, 반역 세력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본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지난 6월 28일에 매우 중대한 이 한국 정치에 분수령이 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드러내는 부정선거의 진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천 연수구을 부정선거에 대한 그 검표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부정투표지들이 민경욱 그 후보와 도태호 변호사 등 그 현장을 참여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이 언론들은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반국민적 이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그리고 헌법수호 국민운동 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지난 그 6일 날에 7월 6일 날에 화요일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이 부정선거 사실을 그냥 두고 이 재판을 하지 않고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그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최정희 우리 그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 국민 모임의 경기도 서울시 위원장님께서 그 우선 그 호소문 내용을 먼저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국민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공동 긴급 기자회견문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 관련 소송 사건을 7월 안에 총력을 경주하여 심판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자행된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는 내년 3구 대통령 선거 투표를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야당이라면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여야 한다. 부정선거에 악용되는 사전투표제 폐지, 전자개표제 폐지, 전면 수개표 등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이 없이는 내년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가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음을 단언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 등록 법정 기간이 7월 12일부터 개시된다.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되었는데도 무려 125건에 달하는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정치 일정상 중대한 사고의 발생에 해당한다.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없고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의 재판으로 4.15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면 국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부정선거 사범을 색출하고 온 국민 앞에 끌어내어 죄를 물어야 한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6개월 안에 선거소송 재판을 최우선으로 끝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무려 14개월 만에 겨우 126건 중 1건에 불과한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 후보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함으로써 이미 중대한 직무유기와 반헌법적, 반민주적 범죄를 저질렀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열망하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이러한 김명수의 반민주 선거 범죄를 엄중하게 단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1년 6월 28일 09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까지 23시간에 걸쳐 인천지방법원 5층 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재검표 검증이 진행되었다. 인천 연수구 을 사전투표함 재검표는 국민 여론이 무서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자 무려 14개월이나 지연시킨 가운데 억지 춘약격으로 간신히 개최된 검표였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김명수의 지시를 받고 있음이 분명한 대법원 특별 2부 천대엽 대법관 주심으로 열린 이날 재검표는 중대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포착되었다. 우선 중앙선관위 측이 사전투표지 원본 사진 파일을 폐기했다고 통보했다. 언론의 검표 현장 취재를 불허하며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도 죄를 물어야 할 일이다. 사전투표용지 원본 사진 파일이 있어야만 재검표를 위해 증거 보관된 투표함에 있는 사전투표지들이 원래 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투표한 원본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지 원본 파일을 없애버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천 연수구 을 선거는 증거 인멸로 인한 부정선거로 선포되어야 할 일이다. 투표지 원본 사진 파일과 대조를 하지 않는다면 증거 보존 신청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들이 사후에 조작하여 투입된 것인지를 제1차적으로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근거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된다. 원본 사진 파일 대조가 없이는 부정으로 제조되어 사후에 투표함을 열고 투입 조작한 부정 투표용지들을 유관 또는 확대경 등 판별 도구로 찾아낼 수 있게 될 뿐이다.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사전투표지의 출력사진 파일 원본을 파기한 것은 선거법에 규정된 모든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사전투표지의 원본 사진 파일을 파기했다는 사실은 마치 지문을 대조하려는데 지문의 원본인 손가락을 없애버렸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28 인천 연수구 을 사전투표함 검표에서는 외부에서 인쇄되어 투표 당일 이후에 투입된 것이 확실시되는 무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전투표함 검표를 시종 참관한 원고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 인쇄되어 사후에 투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정 투표용지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두고
선거무효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은 사전투표 당일에 투표소에서 프린터로 출력됐어야 할 사전투표 용지가 아닌 외부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어 부정 투입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증언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 투표 용지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줄줄이 사탕이나 로또 복권 판매 때처럼 서로 붙어있는 수많은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다. 머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꼬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으며 옆구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투표지 면끼리 붙은 것들도 있었다. 둘째, 검은색이 아닌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이 투표용지의 검은 글씨 속에 나타나 있는 부정 투표용지들이 수없이 발견됐다. 사전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컴퓨터용 프린터기의 검은 잉크가 아닌 다른 인쇄기의 삼원색 잉크로 인쇄된 투표용지가 분명하다고 인쇄 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다. 셋째, 사전투표 프린터기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좌우의 여백이 맞지 않는 무수한 사전투표 용지들이 발견됐다. 양쪽 여백 자동 폭맞춤 장치가 있는 프린터기가 아닌 다른 외부 인쇄기로 절단되는 과정에서 옆으로 밀리며 잘린 투표용지들이라는 증거가 된다. 원고 측과 변호인들이 이러한 부정의혹 투표용지들의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들 투표용지가 모두 유효라고 결정했다. 넷째, 사전투표 출력용 프린터기가 아닌 인쇄기로 인쇄된 후 절단기로 잘린 종이의 일부분이 그대로 길게 붙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투표용지도 발견되었다. 다섯째, 외부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절단할 때 사용되는 풀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들이 있었다. 여섯째, 가장 충격적인 조작 증거 사전투표용지는 지역구 후보자 투표지임에도 하단 4분의 1 정도를 녹색 배경으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라는 글자가 겹쳐 인쇄된 이중인쇄 사전투표지였다. 이는 사전투표 당일 프린터기로 출력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외부 인쇄소의 실수로 겹쳐 인쇄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 위조된 부정 투표지 이미 명백한 배춧잎 색깔 모양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투표소와 개표소 모두를 문제없이 통과하여 재검표 투표함 속에서 비로소 발견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부정 투표지를 발견한 검증팀의 부장판사와 주심 제복관은 변호사와 참관인의 증거 보존용 투표지 촬영을 한사코 허락하지 않았다. 폭발력이 너무 큰 증거임을 즉각 느꼈기 때문이다.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로 불리는 이 부정 투표지는 감정 목적물 5호로 대법원에 보관되고 있다. 재판부도 이러한 명백한 부정 투입 가능성 투표지가 나오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송도의 한 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인 도장이 온통 빨간 원으로 표시된 1,000여 장의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다. 실제 투표장에서 발견됐었다면 주민들의 항의로 폐기됐어야 할 투표용지들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빨간 원 가운데 단 한 글자라도 인식이 가능하다면 구제하라는 판정을 함으로써 1,000여 장 가운데 대부분은 유효로 처리했고 294장만 무효 처리했을 뿐이었다. 일곱째, 사전투표지는 전반적으로 빳빳했으며 신권 집회 다발처럼 정렬되어 있는 경우도 흔한 모습이었다. 이것은 누군가 무더기로 조작된 투표용지를 투입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표지들이라고 본다. 이상과 같은 민경욱 후보와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다른 많은 참관 변호사들의 증언으로 볼 때 지난 6.28 인천 연수을 재검표 기일에 밝혀진 사실은 그동안 소송 당사자와 수많은 시민 감시자들이 주장한 그대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인쇄된 사전 투표지를 몰래 부정 투입하여 수도권과 몇몇 의도된 지역의 미래통합당 야당 후보자 당선을 낙선으로 바꾼 결과를 초래한 선거구가 많다는 점을 증명한 중대한 사례가 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언론이 아무리 이를 왜곡하여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하더라도 재검표 결과 법원에 보장된 부정투입 투표지 혐의가 있는 감정 목적물이 없어질 수는 없다. 재판부가 촬영을 금지하고 가져간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는 열람과 복사가 반드시 허용되어져야만 한다. 기타 부정 혐의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감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본 이미지 파일 대조 또한 완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체 125건에 달하는 4.15 총선 선거소송을 제기한 전체 후보들에 대해 즉각 재검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하여 진실규명이 반드시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내년 대선이 실시되기 전에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6.28 인천 연수구을 대표 재검표를 실시한 대법원 특별 2부는 위와 같은 외부 투입이 확실시되는 부정투표 용지들을 목적 감정물로 채택하여 보관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거쳐 별도의 재판 일정을 잡아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진행된 재검표를 통해 수많은 조작 증거, 선거 무효 사유의 물증들이 발견되어 180여 장의 투표지가 감정 목적불로 보관되었고 관외 사전 투표지 전체 및 회송용 봉투 일체도 다시 증거 보존되고 봉인되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전 투표지 출력 프린터기가 아닌 다른 인쇄기로 인쇄된 사전 투표지들에 대한 공개 감정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 을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투표지가 확실한 증거들이 발견된 이후 비로소 그간 14개월이나 불법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오던 전체 125건의 선거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정하는 등 국민 여론에 떠밀리는 재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7월 1일 국민의힘 소속 윤곽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홍인정 은평구 갑 당협위원장,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 이구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4인이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 처리 기한에 관해 명시하고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을 접수한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하수인 같은 작태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은 14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사법부가 선거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전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중에 아직 감정해야 할 부정혐의 투표지들에 대한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결과 당락에 변화가 없다는 발표를 하여 마치 부정선거가 없었던 것처럼 알리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다음 날인 6월 30일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우 후보자가 50,0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발표했다. 아직 검표한 표들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득표를 공개하는 행위는 국민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한 일로서 용납될 수 없다. 대법원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금 말씀 중이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 국민 모임에서 현재 6.28 인천 연수구을 부정선거 검표를 한 결과 나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포를 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로 우리 오늘 프리덤 뉴스 대표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또 김성진 정겸모 공동회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이 지금 대부분이 이러한 그 민경우 후보라든가 그날 거기 참관한 그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로 끔찍한 그러한 그 물증들이 부정선거의 물증들이 밝혀졌는데 이 대법원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대법원이 이것을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 이상로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부정투표지에 대한 것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 위에 연이어서 말씀드려 되겠습니다. 부정투표지가 이제 사진으로 공개된 것도 있고 그날 검증하러 들어갔던 변호사분들의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 부정투표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에는 지역 국회의원, 밑에는 비례대표 이렇게 그가 겹쳐 있는 그런 그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이번에 인쇄소를 좀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문을 좀 받았는데 그 투표지는 프린터에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지입니다. 그 투표지는 오프셋 인쇄소에서만 나옵니다. 오프셋.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커다란 롤러가 뭐 사람 키보다 큰 롤러가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검은색, 그다음에 청색, 붉은색, 노란색 4개의 커다란 롤러에 검은색 기름, 청색 기름이 쏟아집니다. 이게 옵셋 인쇄소는 엄청나게 큽니다. 직접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고속입니다. 고속으로 하게 되면 한 3만 명 정도, 3만 매 정도 인쇄하는 거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인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인천 여수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2개의 인쇄 길을 거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일단 사전 투표의 밑에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사전 선거 투표관하고가 QR 코드와 사전 선거 관리관 도장은 빼고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들 명단만 쫙 일단 옵셋 인쇄기로 쫙 하고 그 뒤에는 이것을 디지털 인쇄기 인디고라고 하는 휴렛 패커드 인디고라고 하는 인쇄기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QR 코드를 하나하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옵셋 인쇄기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봐서는 2개의 인쇄기를 겪었다. 우선 급하니까 옵셋 인쇄기로 비디지털적인 요소, 사람 이름 이런 것만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료가 필요한 것들은 디지털 컴퓨터에 넣어서 디지털 컴퓨터로 하는 인쇄기에 넣어서 인쇄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2가지가 가능합니다. 옵셋 인쇄기에서 나오는 겹침, 먼저 본 브랭킷을 닦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겹침, 그 다음에 QR 코드를 넣어야 하는 그런 디지털적인 요소, 이 2개를 다 인쇄기를 2개를 다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판별하는가 하면 쉽습니다. 루페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경 10배에서 15배 그보다 더 높은 배열도 있습니다만 잉크젯 프린터든 그 다음에 옵셋 인쇄기든 망점이 크기가 다릅니다. 옵셋 인쇄기는 굉장히 항공기 다음으로 정밀한 기기가 옵셋 인쇄기입니다. 그래서 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청색, 붉은색, 노란색 4가지 색의 잉크가 뿌려져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러나 이 잉크젯, 그러니까 사전 선거자에서 사용했던 앱슨 프린터는 그렇게 정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보면 딱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투표지에 보면 이렇게 기표를 하는 기표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표소에 들어가면 붓뚜껑 있잖아요. 거기 사람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탁 찍으면 이제 빨간 인주가 나와서 이렇게 도장이 찍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주는
망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망점.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닥 망점이 이렇게 검은색, 청색, 붉은색, 노래 4가지 색으로 만든 그런 인쇄물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 그 6월 28일 날 재검증하는데 인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그 루페라고 하는 장비로 확대경으로 사람 인자의 기표를 본 겁니다. 그 기표를 딱 보면 이거는 인쇄물에서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망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4가지 속으로 조립한 그것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다. 인쇄물인 게 확실하다. 이게 프린트된 것이 아니고 인쇄가 너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2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그 언론을 압박하는 방법인데 일본의 그 통일인보라고 하는 데서는 벌써 보도가 났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부정투표의 주범이다 라고 하는 자세하게 벌써 일본 신문에는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중동 같은 그런 신문들이 이것을 보도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2번째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우파의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그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도 최근에 출마를 선언했고요. 윤석열 씨, 최재형 씨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투표에 대해서 이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4.19 부정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권 주자들에게 를 압박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코멘트를 받아내야 한다. 그러면 언론들이 받아서 쓸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외국의 신문에서는 보도가 되는데 왜 국내 신문 조중동은 보도 안 하느냐라고 언론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뭐 마찬가지로 아까 빼놓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을 또 압박해야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인쇄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가는 루페라고 하는 확대경으로 보면 답을 이미 봤어요. 이미 그날 봐서 이거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6월 28일 날 이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게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벌써 해줬어요.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이 더 이상 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머리를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판결하면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5개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되는데 거기에는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아까 이렇게 지역구 명단이 있었고 밑에 비례대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옵셋에서 비례대표표를 먼저 위조하고 나중에 지역구를 위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조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줄이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울의 그런 검표는 정말 무서운 그러한 그 현실이 목도가 됐는데 오늘 일부 유튜브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이상로 대표님까지 말씀하신 일본에 있는 통일일보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이렇게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표한 후에 선거구에 비밀 창고에 엄중 보관되고 밀폐되었어야 할 투표함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아니한 외부에서 인쇄된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이런 국민의 주권 강탈 행위가 거기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이 이런 방구에 보도가 없고 또 이 대법원에서 즉각 그것은 정말 중대한 사건으로 선포를 해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 우리 김성진 우리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우리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생각됩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대법원 앞에 집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4.15 부정선거, 불법 부정선거는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전투표함에서 인쇄지에 사용되는 그런 그 본드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접착. 그런 것이 발견됐다라는 요 하나는 3.15 부정선거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김주열 열사의 눈에 박힌 그런 것과 총알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 한 장의 그 투표지, 그거 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잠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46년 5월 달이죠. 조선 정판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시작이 되어서 1945년 해방된 지 두 달 만인 1945년 10월부터 1946년 5월까지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그 당시에 이미 1945년 그 당시에 정교한 그 위조 지폐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좌파들은 이 조작에 아주 명수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1946년에 조선 정판사 사건도 있었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미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디지털 요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권력이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이런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냐라고 하는 요것에 우리가 좀 논리적 허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한 개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순식간에 바로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요것을 생각하면 얼마만큼 디지털적 조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아까도 그 기름을 넣고 왔습니다만은, 기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득 기름을 넣으려고 먼저 설정을 해놓고 바로 그 단말기에서 이거를 다 넣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서 전산망하고 연결돼 가지고서 내가 설정한 것하고 또 중간에 이제 완전히 차 가지고서 그것이 다 정정해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개입만 한다면, 마음만 놓고 해킹하도록 열어주기만 하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지 않겠는가. 1945년, 46년에도 위조 지폐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주변 정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된 환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정개표기라고 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 이것도 국민 여러분들 대부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자개표기의 이거 이제 외부적인 명칭이 투표지 분류기인데, 투표지 분류기의 특허권을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가 특허를 출원한 그 시점에 또 이번 투표하고 지난 대선에서 관련이 돼 있는 미루스템이라 이런 쪽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조금만 바꾼 전자개표기 이런 특허권이 제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치밀하게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모든 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표지와 관련된 전자개표기를 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하느냐. 아시다시피 작년 추석 연휴 때에 전자개표기 점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 점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표기 분류기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부르는 전자개표기의 제작회사에서 자기들이 이거를 돈을 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추석 연휴 때 이루어진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점검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했어요. 선관 예산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의 전자개표기 점검 사업을 하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왜 삼립빵 상자는 나왔으며, 왜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함이 있는 거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한두 개의 의혹이 아닌데도 선관위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풀려고 하지는커녕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전후 사정들을 알기 쉽게, 너무나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책자로 도저히 이 기성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런 독립언론, 독립신문들이 이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의 아주 부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빼박 증거다라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 국민에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상로 대표께서 이거 대선을 이런 식으로 전자개표기에 대한 이런 그 제재 없이 수개표로 한다고 하는 이런 명시적인 선언 없이 내년 대선을 치르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똑같은 꼴이라는 거죠. 1945년 해방 직후에도 정판사 사건을 일으켜서 위조지포로서 이 공산 세력들이 그렇게 전국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그 미 군정하고 이 공산 세력하고 이 실질적인 싸움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이 부정선거가 이제 발각이 되고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사람들 그냥 무더기로 얼마나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감옥 교도소를 한 개 새로 지어야 될 판이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 교체를 막으려 할 것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우리 김성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심각한 사태는 오늘 그 국민 모임과 우리 사계단체에서 문화일보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만 4.15 부정선거 소송 재판을 끝내지 않은 채 그리고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이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는 할 수 없다, 이런 그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 제일 그 국민들이 통탄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그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그 또 저지른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100석 이상 야당 그 의석을 차지한 그들이 이라는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선거법을 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법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 국민들이 참 복통이 되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지금 그 이상로 그 대표께서 사전 투표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전자개표제도 없애고 수개표로 전면 그 표결을 하고 투표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부정의 요소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국민청원에다 올렸는데 이것이 과연 그 빛을 보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힘 당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대로 뭐 전혀 그런 어떤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 교수님, 이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정말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네네. 이 상태로는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도 이게 이제 수개표가 법률화되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에는 얼마든지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원장님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그 QR코드 사용은 법적으로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원적 바코드라고 하는 황당한 말로써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서 QR코드를 사용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분명히 전자개표기를 쓸 수 없다라고 못 박아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을 어겨가면서도 부정선거를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부정선거 이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된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범칙 조항으로서 이거 이제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중앙선관위원장을 구속한다든지 이런 뭐 몇천만 뭐 징역에 처한다든지 이런 그 처벌 규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부칙에는 전자개표기를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사전투표에.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QR코드 사용과 관련된 부분도 명시적으로 이거를 못 박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로 전수를 수개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걸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건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15% 정도를 앞서지 않으면 선거 치르나 마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야당의 뭐 대선 후보라고 해서들 지금 뭐 경선을 한다 뭐 한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건 이제 아무리 말로 우리가 주장해도 되지도 않고 결국은 이게 어떤 물리적인 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오는 이 8월 15일을 기해서 국민혁명당에서 문재인을 뭐 끌어내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 대표님. 저기 잠깐 그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요. 네. 작년 이맘때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8월 15일에도 8.15 대집회를 선언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연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하는 그런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 임시 공휴일을 결정한 국무회의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중앙대책본부에서 당시 중대본 본부장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은경 본부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묘한 것은 원래 확진자가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을 검사해서 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검사를 많이 받으면은 당연히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이 지정된 그 사실, 그걸 지정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은경 본부장한테 통보한 바로 그날 밤부터 검사자 숫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확진자는 52시간 평균 52시간입니다. 잠재 그것이. 그러면 8.15 전에 8.15 집회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게 나타나는 시간이 8월 17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중국인 입김 또 풉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민노총 8,000명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유증인지 인과관계는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갑자기 1,000명이 늘었어요. 1,000명이 늘면 이걸 빌미 삼아서 작년과 똑같은 식으로 집회, 5개 집회 금지, 그리고 서울 일원의 집회 인원 제한, 지금 벌써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음모, 사악한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8.15 집회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5개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화상대회를 하는데, 이 화상대회 형식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면 저들이 방패를, 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방패를 쓰면 우리는 화상 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늘 인용하는 말입니다만은, 중구는 삭금이라 합니다. 중구 삭금. 무사람의 입은 쇠라도 녹인다. 3인 성호, 쇠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일어나 외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투표함들이 일어나서 지금 부정선거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정밀하게 잘 이렇게 우리 수뇌부들이 모여서 아주 정치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국민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민노총의 방역 규칙을 무시한 그야말로 8천여 명이 거리로 쏟아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오늘날 이 방역이 전부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님이 이 문재인 정권의 사기 방역을 계속해서 규탄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도 또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한번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한번 또 그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또 대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국 회장의 말씀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용선 태극 FM 대표님.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이제부터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헤아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알아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코로나 종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코로나 종식되느냐? 문재인 정원경이 가서 그냥 차고 깜빵 가면요, 그날부터 코로나 종식입니다, 여러분. 그걸 조선일보가 받았었어요. 조선일보가 보니까 싱가포르가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도 이거 독감처럼 생각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들 비 오는데 젊은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국민 집회 결사 말살하는데 비싼 밥 먹고 일 시키지 말고 위드 코로나 하라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 때문에 지금 경찰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도 7월달부터 4단계로 나눴는데요. 4단계에서 술집도 되고 무대장도 되고 노래방도 돼요. 찾아보세요, 책. 4단계에서 다 돼. 노래방도 돼, 술집도 돼, 식당도 돼, 콘서트장도 돼. 4단계에서 안 되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교회 대면 예배하고 야외 집회가 안 된답니다, 이 미친 놈들이.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경 찬송가 만지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마트 가서 물건 만지지 마세요. 동산에서 가서 인감 증명할 때 그거 서명하지 말아요. 그거 하루에 수백 명씩 만져. 지금 뭐하고 있는데 국민들 데리고. 교회에서는요 청가도 못하니까 특송하는데요, 특송을 2명 이상 마스크 쓰고 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빨갱이 공산당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쏙 뺐어요, 문재인이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쏙 뺀 사람이 문재인인데 그게 김정은이에요. 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면요 그것은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막힌 사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지난주에 문재인하고 정은경이가
앞으로 50살, 나이 50살 안 된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절대 안 된다 발표했습니다. 발표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재인이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라고 해가지고 맞았던 20대, 30대, 40대는 누가 벗어납니까? 그동안 문재인이 정원기가 자기가 맞는 시범까지 보이면서 막아라 그래가지고 반강제로 아스트라제네카를 20대 여성이 맞고 죽었고 30대 남자가 맞고 죽었어요. 50대 이하는 금지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라고 해가지고 죽었는 국민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 한마디 없어요. 문자 하나 날렸더라. 문자. 우리 후배 의사한테 문자 하나 날렸더라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금기됐으니까 화이자 맞으시라고. 장난칩니까 지금? 국민 생명을 생체 실험으로 삼아가지고 20대 30대 경찰도 죽었잖아.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지금 경찰분들은 여기 지금 병원인거 가서 단속해요. 야외에서 이러지 말고. 실내 콘서트장 5,000명 하는데 가가 빨리 막아라니까. 백화점 이마트 바글바글하고 요 앞에 호프집에 가보니까 마스크 벗고 맥주를 지금 잔뜩 앉아서 먹고 있어요. 뭐 야외 10명 집회하냐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지금 보면요 기막힌 나라가 됐어요. 야외 공기 좋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단속한다 그러고 실내 공기도 안 통하는데 거기 몇천 명씩 모여 있는 것은요 사람들 코로나 신경도 안 써요.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기막힌 말 앞으로 50살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지 마라 그랬는데 대부분 50살 안 되는 경찰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거 어떡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 지난주에 또 문재인이가 발표했는 정은경이하고 방역당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코로나를 이용해 처먹다가 이제는 북한식으로 또 이용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연자제를 한답니다. 코로나 연자제. 코로나 연자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그 지역의 교회 전부 다 단체 기합으로 예배 금지한답니다. 연자제. 식당이 뭐 확진자 한 명 나오면 그 인근에 동네 식당 단체 기합 준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지금은 내 양심상 내 예배 드리고 내 처벌 받겠다가 되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면 옆에 교회 목사들이 몇백 명 달려와가지고 너 때문에 연자제로 우리 교회까지 피해 온다고 대가리 다 뜯게 하는 게 그게 연자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연자제를 대한민국이 서울 땅에서 하겠다는 게 이것들 정신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국민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이 외의 것은 책임지지 않는 게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연자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과 국민이 싸움박질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식당 영업 못하게 생겼다. 당신 때문에 우리 영업체 못하게 생겼다. 이제 완전 단체 기합. 이게 무슨 문재인이가 뭔데 단체 기합을 줍니까 지금? 코로나 연자제까지 시행하는 새빨간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몇 명 죽었죠? 500명 죽었습니다. 500명.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왜 보도를 안 하느냐? 500명 밖에 안 죽었대. 500명 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국민 생명을 개돼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광우병 때 단 한 명 국민 생명 찾으면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들었던 인간들이 문재인하고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지난주에 60명 죽었어요. 하루에 10명씩 죽어요. 코로나 주사 맞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맞아라. 죽어도 할 수 없다.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일단 공산주의 빨갱이 갈라치기 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요 예배는 위험하다, 집회는 위험하다,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 여러분 이 쇠창살을 한번 보세요.
평양 같지 않습니까? 평양이나 이런 거 있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수창살 있는 나라가 어딨어요 지금? 이 죗값은요 반드시 문재인, 정한경, 김부겸이 깜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권 바뀌면 반드시 쳐넣어야 돼요. 가장 비열한 인간이 질병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는데 악용하는 인간이 가장 비열한 인간이에요. 공산당 새끼들 외에는 그런 짓을 못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예배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파탄내는 이 문재인 거짓된 정부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녹음 상태가 명쾌하지 않아서 대단히 들으시는데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내용은 문재인과 이 정은경 이들 그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오직 이 집회, 특히 문재인의 이런 그 폭정과 악정을 규탄하는 집회와 교회 예배에만 이러한 특별한 그런 그 방역과 관련된 그 모이는 그 숫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이동욱 회장님의 그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은 문재인이가 사실 작년 1월에 처음에 그 중국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를 중국에서 오는 그 여객들을 무조건 차단했어야 됐는데 시진핑이한테 그 아부하느라고 차단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코로나 방역이 뚫리고 고통을 당한 걸 생각할 때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 1년이 지나온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코로나 방역을 가지고서 탄압하는 이것은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 민노총 이 좌파 집단이 지난주에 8천여 명이 난동을 부림으로써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우리 국민들이 어떤 태세로 이러한 코로나 독재를 돌파해야 될지 한 말씀 좀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8.15 집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문재인을 끌어내리는데 꼭 국경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라도 우리가 그 빨리 모여야 되겠고, 민노총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큰 자극을 줬어요. 민노총이 8,000명이 모였다? 그럼 왜 우리가 못 모입니까? 우리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전 국민을 모이게 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하셨듯이 이번에 최단 시일 내에 또 마침 그 광화문 온 앱도 있고, 그러니까 최단 시일 내에 우리가 그 민노총의 그 숫자를 무색하게 만들 그런 그 대규모 집회를 해서 무엇보다도 그 4.15 부정선거를 이번에 그 인천 연수구을 그 재검표를 했는데 4.15 부정선거 재판을 125개나 그 진문계고, 또 이번에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도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서 대규모 집회를 해야겠고, 또 하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회 그 어느 당도 그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가 그 부정선거와 같이 그 부역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않는 현 국회는 해산하라, 이런 좀 그 다소 그 자극적인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이 그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특히 그 6.28 그 재검표에서 그 굉장히 그 부정선거인
부정선거가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렇게 아주 간단한 세 단어로 그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과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자세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면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 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강력한 말로 국민들에게 4.15 부정선거와 또 6.28 재검표가 그 부정선거를 덮는 이런 추세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8 재검표의 결과가 첫 번째는 프린터로 했는데 이게 칼라가 나왔다. 투표지가 칼라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이다. 투표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정이다. 또 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정이다. 좌우 여백이 틀리기 때문에 부정이다. 이런 내용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칼라다, 풀이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붙어 있다. 이 3가지만 해도 이 4.15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부정선거가 틀림없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측과 또 모든 애국시민들은 분발해서 최단 시일 내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요구하고 6.28 재검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발표하라고 그런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성진 교수님,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또 이상로 대표님, 또 이승학 위원장님, 제30차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정권 심판 화상 국민 걸기대회, 오죽하면 우리가 이것을 시국 대담으로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앞으로 6개월 안에 결판난다 하는 제3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대담을 했습니다. 정말로 통탄스러운 한을 안고 오늘도 우리가 이 대화를 끝내야 되는데 우리 김성진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차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한 몇 프로 되죠? 거의 10% 된다고 합니다. 예? 10%좀 된다고 합니다. 10%. 아니요. 그거는 1, 2를 다 마친 상태고요. 30%가량 3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접종자가 늘어나면 확진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접종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접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진자 줄이려고 접종자를 늘리는 건데 접종자가 늘어나는데 확진자가 같이 늘어난다. 그럼 접종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정치적인 방역이 분명하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방역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독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스페인 독감이거든요. 스페인 독감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퍼져가지고 한 1,700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통 그렇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런데 독감은 스페인부 독감뿐만 아니라 독감 A형, B형, C형 이렇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도 이건 접종을 하나 마스크를 끼나 관계없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아까 이동욱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치방역의 막후 조종자라 할 수가 있는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정은경 청장이 퇴진하고 사퇴하면 이거는
저절로 종식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접종을 왜 하느냐? 접종은 확진자를 줄여서 우리가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함인데 접종자가 늘어난 것과 비례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지금 이 정권이 행하고 있는 방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수치로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독감으로 1년에 질병관리청장 얘기입니다. 1년에 3,000명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질병관리청 지입으로. 지금까지 코로나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코로나로 해서 죽은 사람이 1년 반 동안 2,034명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됐겠죠. 그러면은 매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지금 1년 반 동안 이상 진행된 코로나19가 사망자가 숫자가 작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결사유 다 제약당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리 국민들이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이 세계 9위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력으로 세계 9위의 나라가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9위의 나라. 그리고 지금 현재 UN 무역개발위원회에서 바로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이요, 세계 9위의 이런 경제 대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통탄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독재적인 정권 안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 안에서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사회에서도 이러한 코로나를 빙자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숙하면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대담에서 제30차 우리 문재인과 이 더불어민주당 심판 국민 권리 화상 권리 대회에서 그 점이 뚜렷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리 이 민주주의에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야 될 이 바로 국회가 국회 그 중에서도 제1야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야말로 그 최선진국에서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고 정안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 문재인이를 끌어내리기 전에 국회로 달려가서 이 국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야당이라고 하는 자들,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국문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이 피를 토하는 그러면서도 대책이 보이지 않는 이런 울분을 가지면서 제30차 이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 화상 걸기 대회를 마칩니다. 국민들께서 무엇인가 큰 그런 느낌이 있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성진 대표님,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우리 이상로 대표님, 예승학 위원장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한 주일 뒤에 우리 31차 우리가 대회를 다시 한번 또 갖도록 하고 오늘의 이 화상 대담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FM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이 태국 유튜브 FM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 않지만은 널리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0차 대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박수로